지키기 원하잖아요. 그쪽에서는 조건이 나와서 있어야 되고. 그럼 뭐 매일 출근하라고 그러죠. 아니 매일은 아닌데 어지간하면 있어 달라고 해. 대박이 되는데 언제 대박이 될지 모르는 거죠. 아이고 우리 막 카페 가기도 힘들어서 주차하기도 그냥 계속 공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해가지고 빨리빨리 추정하고 막 해가지고 그걸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차 타고 올 텐데. 우리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냥 하도 막 동네에서 막 맞고 막 시끌시끌해갖고 좀 중단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나와가지고 이거 주차장은 좀 생각해봤냐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다고 그러더라고. 팀장이니까. 잘 되면은 이제 힘들죠. 주차장을 어떻게 하든지. 도로도 좁은데 주차장이 잘 돼야지. 오늘 백제 이야기 할 건데요. 이 백제 이야기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서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백제 이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인상 백제. 그리고 이제 금강이 부여를 지날 때 읽으면서 예. 이거 잠깐 꺼내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있다가 그거. 예. 우선 요 유인물 같은 얘기를 조금 하고요. 백제 이미지 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부여는 그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다 지나가도 맨 백제 얘기를 해보면 아마 그 이유가 조금 이렇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야기하면서 유령 얘기를 했었는데 별은 사라져도 별빛이 남아서 어떤 역사들은 아주 강력한 별빛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살아서 그 별빛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가벼운 컨셉으로 지우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겨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제는 이제 좀 학문적 이걸 가지고 좀 설득력을 있게 좀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막 이렇게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텐데 그냥 막연하게 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데 백제는 고대 국가의 허브로 그렇게 평을 받는 국가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백제가 허브였다. 왜 허브냐면은 당시에는 선박도 미천하고 항해 기술도 매우 그 수준이 낮았던 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배가 뜨면은 한반도, 뭐 일본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할 때 단번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반드시 가서 쉬어야 돼. 이게 공주 시대, 백제가 공주 시대일 때 그때 아마 가장 그 빛나는 허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늘 백제에서 쉬고 일본으로 가고 거꾸로 일본에서 와도 또 백제에서 쉬고 쉬었다가 저기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래서 당연히 문물과 문화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문물과 문화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별로 이제 실감을 안 갖는데 옛날에는 한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크기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크기 너머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러니까 저 보부상이나 뭐 그 상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상인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뭐였냐면 예전에 간첩으로 몰려 죽는 거였어요. 늘 저쪽에서 오면 저쪽 첩보원이라고 늘 그거를 가지고 역전시킨 게 칭기스칸이에요. 칭기스칸은 모든 집단은 다 간첩이라고 잡아 죽이는데 칭기스칸 우대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상인들을. 그러니까 상인들이 다 칭기스칸 편을 드는 거예요. 거기 가야 살만해. 거기 가야 거기가 그 목숨의 위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바깥을 향해서 자기 세계 바깥을 향해서 열려 있기가 어려울 때 백제가 열려 있는 나라였다. 그래 바깥을 향해서 열려 있어서 그래서 늘 그러니까 문물과 문화 교류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것이 열려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백제는 쌍방향 경유지였다. 언제나 그 쌍방향 경유지면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중국 문물이 백제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게 우리는 성과 중심으로 사유를 하기 때문에 성과 중심으로 사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담할 때 질문은 답변은 질문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 내용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한테 말을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달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저쪽 사람들이 저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흘러서 저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쪽은 미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쪽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말하면 조금 더 순결하게 감동을 잘하기 때문에 저쪽 것들이 막 흘러오는 이쪽에서 감동하면은 감동 받는 쪽으로 막 흘러오게 돼 있어요. 넘치는 좀 물건이. 그래서 그런 관계로 사실은 우리가 분단의 아픔 얘기할 때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은 누구죠? 어떤 스님 인도에서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 먹고 그랬잖아요. 오뇨.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 낙후된 시대에도 인도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단 한국에서 살 때가 오히려 더 협소하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했던 거지 왔다 갔다 하는 많이 했어요. 이렇게 상상력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익환 목사가 말하기를 정종무 선생이 북한 갈 때 형님 국경을 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을 내다보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경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기 아래가 말이야 저기가 발해 발해 유적지가 있고 우리가 소풍 다니던 곳이고 그 다음에 3.1 만세 운동할 때 누나들이 치마 밑에다가 선언문 숨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던데 여기가 다 그런 동네라고. 그래서 삶의 대지이지 국경이 아니라 국경 너머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고대 국제 정세도 사실은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고 바깥과 관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곳을 안 좋은 것을 발견하면 이제 빼앗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토 분쟁이 끝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조금만 좋은 데 있으면 이제 센 놈들이 뺏으려고 그거를. 그래갖고 고구려는 중국하고 계속 갈등을 했죠. 이제 고구려와 중국의 갈등이 고구려하고 당나라죠. 고구려하고 당나라의 갈등이 동아시아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기하고 너무나 똑같아. 미국, 중국 갈등하고 한반도에 성주에 사드 들어오느냐 마느냐 막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힘 센 자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힘은 어떤 면은 세게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군사력이 남의 나라를 침략해야 되는 사람들은 군사력이 세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안 좋은 비유기는 한데 북한 군사력 얘기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잘 안 믿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가난한 나라인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서로 인식이 굉장히 달라요. 여기.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은 북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게 북 생각이에요. 우리 핵무기가 없었지만 당장에 여기는 언제 어느 구름에 불바다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땅 중심으로 살 때는 영토 분쟁이 왜 있을 수밖에 없냐면 황산벌이라고 하잖아요. 황산.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신라고 놓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황산이 어딘 줄 알아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성현이 그냥 논산 쪽. 네. 그러니까 그쪽인 줄은 근데 그쪽이 왜 황산일까요? 황소가 많나? 항상 꼴이라고 하니까. 벽골제가 뭔 말인지 알아요? 공동묘지 쪽 아니에요? 벽골제. 백. 그 다음에 김제는 뭔지 알아요? 뭔 뜻인지? 아니요. 전라북도 김제. 김제가 제일 넓잖아요. 네. 들판이. 여기 이게 전부 다 벼를 말하는 거예요. 벼가 가을에 익으면은 이렇게 황금색이 된단 말이에요. 벽골제도 그거고 김제도 그거고 그 제를 말이. 저 들판에 벼가 쫙 저 넓은 들판에서 벼가 익어가지고 황금 물결이 막 춤춰요 거기에서. 그 언덕, 저 벽시드르 언덕. 그것을 그 벼농사를 짓기 위한 저수지 뚝 이런 게 벽골제고 김제고 이런 거예요 다. 김자는 황금이란 말이에요. 금. 그럼 황산벌이 뭔지 알겠죠? 벌판에 이렇게 딱 저 누런 벌판에 펼쳐져 가지고 벼가 딱 익으면은 황금색 막 물결이 막 쳐요. 황산벌이요. 이게 완전히 황금의 산이 펼쳐져 있는 벌판. 그러니 탐이 안 나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상도 산에서. 산악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구려는 탐이 안 나도 백제는 무조건 탐이 나게 돼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백제를 탐나게 돼 있어 여기를. 계속 백제를 노려. 백제가 살아남는 방법,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역관계를 잘 컨트롤을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죠. 지금 한반도가 딱 그래요 보면. 그래가지고 신라하고 계속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가 쳐들어오면은 주로 이제 어디 것을
자주 뺏기냐면은 고구려가 거기까지는 내려오기 쉬우니까 수시로 내려가고 뺏어버려. 한강까지는. 그러니까 한강 주변에 있는 유적지들은 고구려 건지 신라 건지 백제 건지 밝히기가 아주 어려워요. 고구려 땅이었다, 신라 땅이었다, 백제 땅이었다 막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라는 자기들이 제일 가진 것이 없어요. 제일 약해 사실은. 이 약자라 이제 그 외교력을 키우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외교전을 펼쳐서 어떤 때는 백제하고 동맹, 어떤 때는 당나라하고, 어떤 때는 막 이제 계속 그 방식으로 살아남는데 주로 백제하고 동맹을 했죠. 왜냐하면 백제는 다른 데를 침략할 의사가 제일 적은 나라죠. 안 뺏길 의사가 많지. 안 뺏겼으면 좋겠지. 저 별로 다른 데가 별로 탐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가 약하고 문화가 세 그런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는 나라들이 군사가 세고 문화가 약해. 먹을 것이 많은 나라들은 군사가 약하고 문화가 세. 이게 이제 백제는 문화가 이제 아주 센 나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일본에서 스토리텔링한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계속 이제 삼국 통일, 삼국시대 전쟁, 삼국 통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그 봤어요. 그러니까 한 4, 5년 됐을 거예요. 저 역사학계 최고 화두 삼국 통일 전쟁이 아니고 고대 국제 전쟁이다. 아시아 전쟁이다. 라는 컨셉으로 읽지 않으면은 나당 연합군과 백제 그러니까 이 전쟁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게 역사학계가 가지고 있는 견해예요. 거기에는 다 동의를 했대요.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정돈을 해갈 것인가는 틀리지만 서로 특히 이제 부여의 존재를 놓고 이제 부여의 존재를 놓고 이제 저기가 많은 것 같아요.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삼국 통일 전쟁이 아니라 고대 아시아 전쟁이다. 이 고대 아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게 이때만 해도 사비라고 하는 것이 사비가 굉장히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모던한 도시, 개화된 도시예요. 모던해. 새로운 패션으로 가득 차 있는 이제 그런 도시예요. 우아하고 모던한 고대 도시. 이게 사비가 갖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그 사비가 그러니까 100년의 영화, 100년의 호사, 100년의 꿈이 이제 나당이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제 엎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극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주로 죽을 똥 살똥 골망골망 아픈 사람이 그러면은 별로 죽었을 때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덜해요. 아주 신체 건강하고 그냥 가장 찬란하게 딱 꽃피어 있을 때 죽어버리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아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도 마음이 많이 아파. 근데 이제 백제가 그게 이제 아주 그 극점이었던 거예요. 백제 망할 때.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남겨진 것은 이야기만 남았다. 7일 낮과 밤을 싹 태우고 다녔으니까 전쟁은 9일 만에, 아흘해 만에 망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백제 중에서도 이제 사비 시대 이제 지금 이제 부여에 남아 있는 것들이 그런 거니까 지금 우리 노타리 중에서 보건사업 노타리가 제일 클까요? 그걸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디요? 보건사업에. 서강자리가 제일 클 거예요. 네. 계획이 그거예요. 오래되기는 계획이 오래됐는데 그죠?
그런데 구두레에서 나오는 네, 것이고 구두레. 이렇게 되니까 네. 거기가 네. 제일 클 것 같아. 성황. 그래갖고 제일 중심이요. 이게 제일 중심에다 성왕상을 딱 세워놨죠. 성왕이 제일 중요하니까 백제에서. 거기 남매인 처음에 왔을 때 김두열 선생이 점심 먹으러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성왕상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저걸요 얘들이 저게 뭐냐 하니까 의자왕이라고. 그래갖고 저 글자가 한자로 성왕상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왕 이렇게. 그 이야기 너무 재밌더라고. 왜 의자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예. 의자에 앉아 있어서요. 의자에 앉아 있어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하기야 저도 지나가고 의자왕이 있네. 그 처음에 왔을 때, 부여에 처음에 왔을 때 앞에 이미지가 성왕으로는 의자왕이 더 유명해. 안 읽히고 그죠. 의자왕이 백제만큼이나 유명하죠. 그게 백제한테 그 점은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너무 우리들이 쉽게 놓쳐서 그렇지. 망한 날로 기억된 나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백제 전체 크기에서 한강에서 일단 금강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을 때도 있고 공주에 있을 때도 있고 이제 부여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근데 부여로 다 기억을 하는 거죠. 백제하면. 네. 그러니까 백제는 부여가 중심이야. 질문하지 이런 거 공부해서 크게 했는데. 거기 아무리 크게 해도 부여 사람들 눈빛이 부여가 중심이에요. 백제. 여기가 사대문 아니. 요 백마강 안쪽 여기를 사대문 아니라고 생각하지. 저 압구정동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종로하고 틀린 거예요. 네. 종묘 사직을 모셨던 자리가 거기에 있잖아요. 이 성왕이 이 성왕이 이제 그 백제 최고 성군인데 너무 백제를 조금 상징하는 그런 인물 같아요. 운명적으로도 조금 그런 인물 같아. 성왕이 저 웅진에서 사비로 내려오면서 구두레로 내려오면서 곰나루에서 구두레 나루로 내려오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이제 국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국명을 바꿔가지고 왔는데 이때는 근데 하여튼 그 성왕의 지도력이 하여튼 굉장했나 봐요. 아주 압권이어서 기록에 보면 당시에 이 부여라고 하는 게 사비라고 하는 곳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늪지대라 늪이어가지고 그래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에다가 수도는 무슨 놈의 수도야. 그래서 성왕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어요. 성왕이 그거 이제 그 늪지대를 그냥 수도로 딱 만들어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 첨단의 과학 기술이 하여튼 움직이는 것은 여기 뭐 이제 그러니까 과학 기술로 이제 다 해결을 해낸 거예요. 그것들을. 그래서 성왕이 국명을 바꿔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서선호의 나라임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몽의 자식들의 나라가 아니라 서선호의 족보를 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주몽하고 싸우고. 백제 성왕은 아주 존경받은 왕이었고 성왕이 이 부여로 사비로 남부여를 데리고 와서 여기가 국제 도시여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신라인, 외나라인 그러니까 일본인들이죠. 고구려인, 중국인도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 되게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때 당시에부터 백제 시대 때부터.
그렇게 국제도시고 그렇게 융성했는데 그런데 성왕이 그러니까 백제하고 신라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고구려한테 뺏긴 한강을 되찾았어요. 한강을 되찾았는데 신라가 배신해버려. 배신한 건 그 다음이던가 성왕 죽은 다음이던가. 아니 배신해가지고 백제하고 신라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백제가 계속 응징을 해 신라를. 그래가지고 성왕 때 성왕 자식을 보내가지고 성왕 군대가 가가지고 신라를 쳐서 승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강 유역을 다 찾았으니까 성왕이 시차를 가. 그런데 신라 패잔병들이 도망하다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매복을 섰는데 갑자기 성왕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죽여버렸어. 이게 성왕이 그러니까 아주 황당하게 죽은 왕이에요. 가장 어처구니 없이 죽은 왕.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고요? 네. 패잔병 졸개들한테 죽은 거예요. 왕이 자기 군대가 가서 다 이기고 다 평정을 했는데 거기서 도망쳐 나온 애들한테 거기 평정원대 시찰 나가다가 죽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백제에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보유하지 못했다고 성왕 아들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나. 이게 탄핵 직전 상태로 연명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탄핵당했을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탄핵당했는데 성왕 아들이 그 다음 왕들이 2명이나 연속으로 요절해버려요. 왕권이 1년, 2년밖에 못 가. 그러니까 흉흉한 나라잖아요. 이제 흉사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왕의 대가 끊겼으니까 왕을 찾는 거죠. 이때 왕을 찾을 때 세력이 웅포 세력이 제일 센 거예요. 거기에 국제무역이 계속 살아 있으니까. 네, 백제가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기술만 가지고 잘 느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제가 들판이 넓으니까 곡창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많겠잖아요. 네. 부자들이 많으니까 세력이 세죠. 이 세력들을 중앙 정부가 그렇게 쉽게 평정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세. 후juk 세력이 있어요. 부자들이. 그래갖고 중앙 집중제가 잘 안 이루어져요. 여기가. 중앙 정부 말 안 들어요. 그때 신흥 부자가 국제무역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신흥 부자가 웅포에서 규암까지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웅포에서 규암까지 여기가 국제무역선이 계속 돌아서 물건이 입이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제일 부가 큰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웅포 세력이 이제 지금으로 보자면 이제 강남처럼 이제 자기네가 이제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진출을 해야죠. 예, 사비로 진출을 하려고 국리를 해. 그런데 이 백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성왕 죽고 흉사를 계속 겪어서 왕권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저기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대개혁을. 그래서 수도를 옮길 국리를 하는 거예요.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왕이 한쪽에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계속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익산 쪽을 뒤져요. 익산 쪽을 뒤지는데 여기가 이제 그 백제는 기록이 무지막지하게 하나도 안 남고 다 불타고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내부 이야기도 그러니까 우리
사극 보면은 드라마 보면은 그 궁전 쪽으로 해가지고 아니 중전 마마 쪽으로 해가지고 옆쪽에가 계속 이야기들이 이렇게 해서 옛날 이야기들이 계속 남잖아요. 각 집안에도 저 대부분이 저 형제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이모 고모가 많아야 그 집안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입으로 제 입으로 막 떠더라고. 부엌에서 반찬 만들면서 막 이야기가 해갖고 그 집안의 흉사 경사가 이야기가 안 사라져. 그게 계속 있어야. 근데 백제는 이게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져 버려서 다 잡아가 버리거나 삼천국력 해가지고 빠져버리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 천도를 하는데 그냥 왕이 신하들 이야기만 듣고 하겠어요? 정치만 가지고 세계가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활동이 반드시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백제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책사가 미륵산에 있는 암자 있는 스님이 책사였다고 들었어요. 예, 그 스님 스토리가 안 살아나니까 드라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 삼국지에서도 완전히 적이잖아요. 제갈공명 이야기가 없으면 이게 스토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데리고 그 왕이 될 무왕 그 앞에 실세를 데리고 익산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를 보고 거기를 가서 그 너무나 잘생기고 똑똑해가지고 보통 남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과부가 있었어. 이 과부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를 놔버린 거예요. 이게 서동이요. 거기서 난 애가 익산에서 그래서 만홍사 짓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왕손이 끊겼는데 거기도 어쨌거나 왕의 핏줄이잖아요. 그래서 웅포 세력들이 서동을 왕으로 만들어서 부여를 접수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신흥 부자들이니까. 서울이 어떤 세력들이 계속 잡고 있었냐면은 마포 세력이 다 잡고 있었거든요. 서울을. 강남 출현하기 전까지. 그래서 서울 사투리는 마포 사투리를 서울 사투리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은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우리 표준말은 그 사대문 안에 중류층들이 사용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하고 틀려 서울 사투리가. 또 잡을 것입니까? 또 잡을래? 하면서 또 표준말이 뭐지? 이렇게 아니고 또 잡을기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그리고라고 안 하고 그리고 하고. 그게 옛날 말이었어요? 아니 사투리라 이 말이에요. 이 사투리가 어디 사투리냐? 마포 사투리예요. 마포가 저 서해 물건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진격 물품들 막 들어오니까 여기가 부가 형성돼 가지고 여기가 멋쟁이고 세련되고 모두 여기 다 있는 거니까 여기를 다 흉내내는 거야. 지금도 그런데. 마포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들 말투를 막 흉내내. 사대문 안에서 이제 저 딸깍발이라고 그 선비들 고지시간 선비들만 안 하지. 사람들은 다 저리 확 휩쓸려가. 마포 사람 한번 나타나면 마포 패션 나타나면 패션으로 바뀌고 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웅포가 그랬더라고. 웅포가 이걸 다 쓸어본 거예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웅포에서 발견된 묘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왕 규모요.
왕릉 규모가 많아요. 거기가 발견된 게. 그래가지고 백제 기록은 여기는 철저하게 없애버렸기 때문에 유물이 저쪽에가 많아. 오히려 저쪽에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백제 중앙정부를 접수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백제 상인들이 실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서동이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시켜줄 때까지만 가만히 있었지 왕이 되자마자 무왕이 딱 등극해가지고 중앙집권제를 딱 확보해가지고 굉장한 지도력을 발휘해본 거예요. 이제 백제는 성왕과 무왕이고요. 이게 센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부터 딱 하냐? 저 공사부터 시작한 거예요. 국남지 공사부터. 자기 어머니 스토리부터 정돈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다시 다 하는 거예요. 국남지가 두 가지가 중요한 점이에요. 20리, 물을 20리를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들판 한복판에다가 저 강물을 20리가 떨어져 있는데 20리에 있는 강물을 끌어다가 호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가 그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저 예전에 여의도에서 국군운항 행사고 그런 거 다 했죠. 네. 여의도가 비상 군사지진 거예요, 네. 한국에. 네. 그래서 여의도 광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 광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기 시에 바다로 바로 통할 수 있게 왕이 왕실에서 나와가지고 배 타고 바로 바다로 갈 수가 있게 이렇게. 백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뼈아픈 게 왕만 안 붙잡혔으면은 승리해요. 전투에서 왕이 넘어가 버리고 치는 거예요. 백제가 이게 너무 온통한 거예요. 나라는 부강한데 왕실만 망해본 거야. 왕만 그냥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흥운동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게 물길이 끊어갔다는데 물길이 배가 다닐 만큼 넓은 네. 물길이라는 얘기예요. 물을 댄 거예요. 일이 이렇게 대고 저렇게 빠지고 해. 그 다음에 이제 물길을 대 가지고 이제 물 옆에는 이제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버드나무가 이제 이렇게 우거져 있는 호수를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호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국남지 가면 써 있어. 방장선상이라고. 방장선산. 그 이제 도교에 거기 이제 도가들의 저 신화 속에 물 속에 이렇게 인간의 그 집이 떠 있는 정자가 떠 있는 그래 거기가 이제 신선들이 살아요. 이렇게 김대열 선생이 자주 하는 말이 오리가 왜 저렇게 물에 떠 있는 줄 아냐고. 네? 안 빠지는. 아니 물이 좋아서 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적이 많기 때문에 물 속에 있어야 물속에 있어야 안 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물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 뚜둑 날아가면 되니까. 물 밖에 있으면 언제 뒤에서 덮쳐볼지 가만 살금살금 와가지고 온갖 동물이 덮쳐버리잖아요. 지금도 보면 고양이들 저 국남지 막 돌아다녀죠. 우리 새끼들 딱 채가버리려고. 그러면 살금살금 오면 전혀 이제 눈치를 못 채지. 그러니까 오리들은 물속에 옛날 그러니까 최고 좋은 자리를 이제 옛날 이제 신선들이 그렇게 하고 차지하고 있었나 보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포룡종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왕을 품은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이게 국남이에요.
그래서 이 조경이 그 조경이 일본 조경의 조경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 조경의 원류다. 그런데 기록만 남아 있고 실물이 없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기록 보고 이제 저기를 이제 복구를 해놓은 거고 저기를. 정확한 자리인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국남쪽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궁터로 이제 그 추정하는 자리가 부소산 입구더라고요. 그 표 끊는데 거기가 궁궐이 있었을 것으로 부소산 들어갈 때 그 표 끊는 데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반드시 남쪽으로 근데 중간에 정림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자리가 돼요. 언제 만들었어요? 그럼 공남지를 다시? 그러니까 조그마한 방죽이 하나 있었대요. 있기는 여기 있었고요. 조그마한 방죽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이 얼마 안 많으신 분이 쫙 끼더라고. 저 사비댄스 임수정 씨 있죠. 임수정 씨 어릴 때 거기서 저 비료포대 가지고 썰매 타고 놀았다. 국남지. 연못에서? 아니 연못이 그러니까 없어서 조그마한 방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근해보다 약간 더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경사가 많이 져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타면은 쭉 해가지고 연못까지 쫙 이렇게 미끄러진대. 그러면 거기가 연못이 조그만하게 있었대. 그래가지고 거기가 우범지대, 우범지대. 그래가지고 꼭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방죽에? 1, 2년에 한두 명씩 꼭 자살하는 사람이 자기는 어렸을 때맨 그래가지고 그거 구경으로 죽은 사람 본다고 구경으로 가고 청년들 연애한다고 그거 본다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동네 애들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얘기를 하는데 무범죄였다는 얘기를 들어요. 풍경이 딱 살아나 버리더만요. 그 설명을 딱 들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김종필 총재가 만든 거죠. 글씨 쓴 거고. 그렇게 만든 것부터만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가운데만 연못이 딱 있었죠. 저 어렸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래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저도 거기서 놀았었어요. 그 근처에. 그래요? 임수정 씨라는 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가 보네. 그래요. 저보다. 하여튼 그 추억이 되게 많아. 임수정 씨 그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재밌다 스토리. 무범죄였다는 소리는 제 또래 부여에 사시는 분이 말씀해 주신 우범지대였고 그 다음에 그 흉사가 자주 일어났던데요. 거기서 흉사가. 그래서 어른들이 거기서 놀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 개구장이하고 자기들 막 꼬마들끼리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른들이 잘 안 가보는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 안 좋아 그러니까 잘 안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장이들이나 놀러 가. 저 데이트족들이나 이제 이렇게 어른들은 없으니까 거기 피해서 하고 그러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스토리는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는 스토리냐? 익산에서 웅포에서 이루어진 스토리인 거예요. 저기가 국남지 스토리가 선호하고 서동이 아니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서동공원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 포룡정이란 왕을 포옹한 왕을 깨하는 정자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무왕 아버지를 사랑해가지고 무왕을 잉태한 자리라니까요. 그게 무왕을 잉태한 자리가 포룡정인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는 웅포에서 일어난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를 여기다가 모형을 만든 거지. 무왕이
그래서 무왕은 무왕은 익산 개발을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 거점. 예, 자기 지지 세력, 토호 세력들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호남이라고나 할까, 국힘당의 TK라고나 할까, 예, 무왕의 익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익산을 이제 막 이제 저기를 해. 그래서 미륵산 신화, 금마면, 왕궁면 일대 이제 막 스토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신동엽이 아주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사시 금강에 금마, 왕궁, 지명들이 샅샅이 나와. 신동엽 시 보면. 그런데 보면은 저런 거를 이제 외지에서는 어떻게 느끼는가 모르겠어요. 전라도에서 아주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하게 본 게, 그 초등학교도 안 다닌 그 형들 삼촌들이 막 이제 노가다 뛰고 했거든요. 근데 삼국시대가 조금 백제 의정왕이야 좀 막 이런 논쟁원을 나는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 의식이 되게 높아요. 태평성대 시대는 몰라. 의정왕이 어떻게 됐나? 누가 독립운동에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이야기가 되게 밝아요. 배움이 없는 사람도. 그래갖고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광주를 보면은 시민의 수준은 아주 높고 지도자들의 수준은 형편없이 낮고, 이게 광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시민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익산 이쪽, 내가 지금 시민 수준 놓고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신동엽 어릴 때 보면은 부여가 그랬어요. 부여가 아주 높아. 역사의식도 높고, 그 다음에 그 대안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으로 보자면 환경운동, 사회주의 운동, 무정부주의 운동, 뭐 농민운동, 이 대안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주 많아, 부여가. 그래가지고 1950년대까지 너무 셌어요, 그게. 제가 듣기에 JP까지도 관여되어 있는 사람. 이제 JP가, 나는 저 이야기할 때 나는 의미심장하게 들었어요. 김종필이 김대중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DJP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좌익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좌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다.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이야기에 더욱더 실감을 느낀 게, 신동엽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영향을 크게 미쳐버린 거거든요. 선생님이 챙겨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김종필 형이야. 신동엽 선생님. 전주 사범 시험 볼 때까지 데리고 간 사람. 난 동명이인 줄 알았어요. 김종익 선생이거든요. 동명이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문단 선배가 전화를 했어. 자네 그건 아는가? 이제 여기 신동엽 문학과 있다 보니까, 김종익 선생이 JP 형이야. 이제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줬냐면은, 부여가 신동엽만 있고 다른 시인은 없냐 하면서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분이 정한모 시인이 있어요. 정한모 시인이 문체부 장관 보고 이제 했었잖아요. 정한모 선생도 그 활동을 했던 겁니다. 부여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정한모 선생이 누구한테 살짝 들려준 것을 그 사람이 우리 선배한테 들려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여기 신동엽 문학관이 생기는 이유를 내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 반대거든요. 여기가 다 반대인데 어떻게 이게 통과됐을까? 5년 동안 검토 그때 통과되거든요. 부여에서.
그런데 안에서 어른들 중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신동엽 문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종익 선생 애제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여의 보통이요. 그러지 마. 너무 차별하지 마. 거기도 보통이야. 우리 부여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엽한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부여시대는 이 나당연합군 와가지고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소정방 그 표현을 남겨놓고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망하게 되는 게 늘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조선시대 스토리도 많잖아요. 그런데 대중을 사로잡지 못해. 부여가 되게 많아. 조선시대 스토리. 낙하함도 송시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농경시대 아주 부유한 지역 사람, 이 부자들 중에서 최고 기득권자들이 왕궁을 구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노비가 돼버렸어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 이제 말을 할 때마다 계속 자꾸 등장하게 돼요, 이게. 박경리가 토지라는 소설을 왜 쓰냐면요. 옛날 농경 문화 때가 그래요. 논떼기 밭떼기 하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어디 저기만 있으면 가서 씨를 뿌리죠. 그래갖고 거두죠. 그러면 이제 주인 나타나고 빼앗기고 이제 세금으로 뜯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들판에 곡식이 가득 익었는데 호열자가 돌아가지고 저걸 거둘 사람이 없어. 세상에 인간사에서 이렇게 큰 비극이 있느냐, 이렇게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느냐. 이게 박경리가 토지를 쓴 이유예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들판에 곡식이 익었는데 뺄 사람이 없어.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 들판을 다 가지고 있는, 옛날에 만석궁들은 가지고만 있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름들이 이제 저기 해가지고 소작이 나라에 다 걷어갖고 오잖아요, 자기 거. 그러면 만석궁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아무리 쓰고 해도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종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종이 되고, 사고로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종이 될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부하로 부리는 사람이 종이 되어버렸어. 이게 백제예요. 비극의 이제 표상인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부흥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억울해. 담종 신하들이 그랬잖아요. 왕 어리다고 그렇게 했다고 안타까워하고 싸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백제 한을 풀기 위해서 이 부흥운동을 계속했는데 그 부흥운동이 예산 전투, 예산은 무슨 성이죠? 거기 가보면은 백제 부흥군 마지막 진지 만들어가지고 매복 쓰다가 죽은 성이 있어요. 지금 가봐도 딱 전쟁하면 그렇게 생겼어, 거기가. 예산에. 그 성이 뭔 성인데, 그 성, 예? 주류성. 그 성 전투를 끝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5분만 쉬었다가 책을 잠깐 보고 합시다. 요 책.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아무래가 며칠인지 모르시는 신세대.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쓰는 말이라. 그러니까 맞아. 어저께 아무래도 문자 보고 이야기한 게 2000년대하고 1900년대가 세기가 나누기 때문에 그 세기를 극복을 해야 된대요. 2000년대 애들이 지금 20살 때래요. 그죠? 그러니까 신동엽 씨를 이럴 때도 되게 어려운 게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아무래도 이것처럼 무슨 뜻이지? 근데 간혹 가다가 사전 찾아도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시도는 겁나게 많이 해요. 겁나게. 너무 세상이 빨리빨리 되면 주세요, 괜찮아요. 저 앞에 그게 지금 먹었어요. 네. 내가 하나도 안 먹어요. 담배 안 드세요? 어떤 일을 왜 하시는 거야? 그게 없어요? 아니 아니 이거 들어보자고 놀라고 비상카드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아는데 말해주지 않겠다. 아니 이러지? 몰라. 그래? 내가 그거 하면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정경환 쌤은 이제 여기 출근 안 하셔요? 네. 아예 앉는 거예요? 오늘까지? 응. 아, 그렇구나. 언제까지 없대? 어제까지? 응. 아, 나 저기 저 현수막 떼어서 내버릴 거면 놔줬으면 좋겠는데. 저거요? 제가 챙길게요. 그래요. 버리면 아마 도서관에 나와서 가면 공부방에서 가져가실 거예요. 아, 그랬구나. 지금 뭔 전시하는 거? 응. 뭔 전시예요? 저거 좋아요. 파마한데 그래요? 안 보셨어요? 난 여기 잘 안 와. 여기 오세요. 그 여기서 작가분 이름이 뭐였지? 박흥규? 박흥규로 본 것 같아. 무드공방은 어디 있는 걸까? 뭐가? 저기 저 타라 작가 박홍규. 박흥규. 예. 죄송합니다. 내가 어떤 다큐에서 읽었는데, 아니 다큐가 아니라 르포에서 읽었는데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요. 선화공주 신화는 선화공주 설화는 각색된 거다. 그 실제로는 신라 간첩이었을 확률을 아주 사마가. 예. 신라 간첩 이야기가 각색된다. 여러분 모르시면서. 근데 그것도 그럴 것 있을 같기도 것 하네요.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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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신라는 백제를 늘 염탐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무왕같이 센 왕이 출연하면 불안하잖아요, 신라는.
부여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일정히 형성돼 있어. 역사 속에 비밀들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맨 처음에 여기 딱 도착했을 때 8년 전에 딱 왔을 때 공주하고 갈등이 아주 심하다고 했거든요. 저것 때문이거든. 백제문화재 놓고 그렇게 싸운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뺏어간 거죠 공주에서 탐나니까. 익산하고도 전투가 있는 거예요. 국남지. 공남제가 되는데 그 사택적덕 나오고 그 사택적덕의 딸 사택이었다고 나오고서는 그때부터 익산이 국남지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사택 적덕의 딸이라는 게 사택 지적인가 거기에 나와요? 아니요. 그럼. 그 무덤이 발굴이 됐는데 어디에서? 익산에서 아하. 거기서 무왕의 그 천에서 사택적덕의 딸이 나와서 선화공주가 허구다 이렇게 아. 얘기가 나왔죠. 한 5, 6년 전에 우왕의 아내가 사택 적덕의 딸이라는 기록이. 네, 사택 가문에서 이렇게 왕에다가 이렇게 철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처가 둘이네 뭐네 뭐 말이 많다가 지금 뭐 밝혀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비석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선화공주는 이야기로만 내려온 거. 근데 사택 적덕의 딸, 그 집안의 딸이 왕비로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 분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저거 전시하는 저분이 우리 강순 회장님 알죠? 네. 거의 친구인데? 아 그래요? 나도 저랑 저분 작품 하나 갖고 있는데. 그래? 조무공방인가 뭐 무두공방인가가 무등공방. 잘 무등공방이면 무등산 밑에는 어디 있겠는데? 무등공부방.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등.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팬클럽이겠죠. 광주하면 무등산 안 나와. 광주분이라고? 모르지 그건 나잘 아니, 모르겠어. 인터넷에는 안 나와요. 아니 저기 출신이에요. 저 부안. 전라도. 전북 부안 출신인데 홍대 시절에 운동권 때 농촌으로 투신을 했어요. 농민운동으로. 그래서 부여로 온 거예요. 아 부여서 살아요? 아니 부여에서 농민운동을 했던 아 부여서 거예요. 국민운동을? 농민운동하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시하니까 함종호 선생이 내가 막 왔을 때 각오 없었다. 그래서 이름으로만 계속 하는데 오면은 인사를 시켜달라. 내가 미술 선생으로 왔을 때 장관은 가보, 가셨어. 막 가고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여기 볏집 올릴 때도 강순 집사님도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안 왔었어요? 응, 안 오셨어요. 못 봤어요 강홍순 선생. 강순 네, 안 강홍순 오셨어요. 선생. 왜냐면 제가 계속 기록 사진을 찍었거든요. 거기가 저기 문화재 뭐 저기 일하고 있 아니 문화재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저좀 구수산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게 뭐죠? 저도 아니 거기 뭐 박물관. 아 문화재 사업. 거기 말고 문화재 사업인가 그쪽에서 풀대는데 아니요. 그게 조사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외암마을에서 그러니까 아니 어디 회사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네, 받아서 외암마을인가 외암마을. 그 양반들 해서 불러다가 시켜갖고 온 거예요. 회사가 따로 있어. 네, 그 업체 중에 중간책 하시는 분이 구역분이시더라고요. 아 저희가 아니 올렸더라고 이거 하는 거 아, 페이스북에 저긴가? 나중에 여기 연구소에는 친구예요. 두 가지? 이렇게 왔다가 에이씨도 같이 안 오는 거지. 힌트가 맞다고. 박홍규. 이분이 홍대 예, 홍대 미대요. 홍익대 미대 연세가 59년생이요. 알 수도 있고. 여기는 5년생들인데. 예? 아, 58년생으로 돼 있어요? 아니 강순 예. 여기하고 여기 연구소 내하고 58년생들인데. 이 캐릭터가 커요. 아주 요 종류가 우리가 큰 소리로 냈을 때 나오는 소리로 평소 대화를 해요. 이게 시끄러워서 같이 다니죠. 소리통도 크고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 제도 질서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는 예술가에 한다. 종류가. 근데 저희 오빠도 홍대 출신
출신인데 저희 오빠는 완전히 우쪽이에요. 그거야 어디나. 아니 제가 홍대 나오신 분들 같은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박승규 씨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박홍규예요. 박승규, 박홍. 나 표고도 안 나는. 얼른 하세요. 가셔서. 강웅순 선생이랑 그러니까 같이 농민운동 했을 거예요. 네. 부여 그 농민운동 그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저기가 그 옛날에 여기 주요군 농민의 총무가 사무장인가 했었거든. 87년 군청합 시위를 자기가 했다고 그랬어 그 양반만. 자기가 뛰어다녔어. 노태우 올 때. 그때는 내가 딱 부여 없을 때. 제가 트랙터로 아 여기서요? 네. 기억하셔요? 비 많이 왔을 때. 날씨까지. 비 많이 왔고 홍수 큰 물 났을 때 그때 노태우가 내려왔대요. 네. 그때 시위했대. 부여 이게 다 잠겼을 때. 부여 다 잠겨가지고. 서천 부여 다 잠겼고. 서천도 잠기고요. 서천 부여. 김필중 선생 배 타고 나갔다잖아요. 그때. 그때 내가 부여를 떠났을 때 중학교 졸업 맞고 한 3년. 어찌게? 목사님 그런 거 들어오셨어요? 네. 저도 국문학교 집이 여기 화산이니까 그 광산. 그래가지고 공주대학교가 있어가지고 공주한테 자꾸 뺏긴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 박수연을 우리 이사로 바로 집어넣었어요. 중남대학교 중심 멤버라. 중남대학교가 그럼 여기다 애정을 쏟아.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그 삼충사 이런 데가 이게 이제 신궁 자리고 그 기획문 다 썼었고 이런 거를 박수연이 자료 갖다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박수야? 네. 박수현 말고 박수연이라고는 교수가 있어요. 평론가 중에서 꽤 잘 나가는 평론가인데 그래갖고 내 신동기 기념사비 이사로 넣었다니까요. 논산 출신인데 글의 수준이 아주 높고 좀 게을러. 좀 게을러. 아니 게으른 사람. 그래서 원고 받기가 어려워. 받으면 아주 좋고. 그래서 우리 초기에 심포지움도 하고 했었어요. 간단한 그 조그마한 심포지움인데 백제사 연구 누구도 데리고 오고 막 데리고 와 그러더라고. 거기 박수현 시켜놓으니까. 이 책 한번 보면서 저 번째 잘 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회수합니다. 지금도 잠시 보시고 풍경 보시지 마십시오. 같이 배워. 32쪽을 한번 펴볼게요. 셋째 마당 백제예요. 우리 군청에서 우리 군수님이 신동엽 시에서 백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 있으면 조금 찾아달라고 그렇게 시킨 적이 있어요. 공무원이 와가지고 신동엽 시 속에 백제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다 모른다고 한다고 여러 군데 물었는데 근데 의외로 많아요. 백제 1500년 별로 오랜 세월이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듯 몇 번 안 가서 백제는 엊그제 그끄제에 있다. 사실은 매우 가까운 역사다. 그렇게 먼 역사가 아니다. 그 이제 신동엽이 그렇게 말하는 부분을 나는 이제 늘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내가 생각한다는 거죠. 33쪽 보면은 첫째 줄 맨 뒤쪽 내가 사는 자리에 거기 읽어볼게요. 내가 사는 자리에 기득권자들이 여차하면 외세를 업고 와서 이승우 주인인 범부들 즉 아사달 아사녀를 능멸하던 폭력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간 곳마다 하여튼 이것은 있는 것 같아요.
늘 하여튼 이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원통하고 이제 막 그래. 신동엽 정신이 대결에 있는 이 전선, 나는 이제 이게 신동엽 정신이 대결에 있는 전선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전선에서 주목할 것은 외부의 권위 있는 식견들을 앞세워서 일견 초라해 보이는 내부 생명 활동의 장엄한 자기 극복 과정을 무화시켜버리는 일이에요. 안에서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가 장엄한 역사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밖에서 센 놈들 그럴싸한 것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새로운 이론 막 떡칠해가지고 무효시켜버리고 딴 데로 끌고 가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저건 틀림없이 망하는 일인데 파탄인데 저게 근데 이게 매우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막 해갖고 펼쳐. 이제 이런 거 두고 신동엽이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이 언술들은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가 아니다. 백제를 예로 들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상의 광범한 영토에서 자행되었던 흡사, 인디언의 몰락 같은 토착민 학대를 성토하는 언표로 보는 게 옳다. 내게 백제는 그런 뜻을 갖는다. 신동엽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제 이 얘기는 옛날 고리타분한 그냥 옛날 고대사 고대사 지식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 다음 34쪽 보면 둘째 달락 보면 기원전 18년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들이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와 한강 하류에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해갖고 시조가 둘 되잖아요. 두 형제가 그 아랫줄에 그 아랫 단락에 세 번째 줄에 고구려는 주몽, 백제는 서선호의 성격을 닮아 있다. 좀 그렇지 않아요? 국가 가만히서 보면은 고구려는 주몽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꼭 그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를 상징하는 인격체 같아. 백제는 서선호, 그렇게 놓고 보면 서선호예요. 딱 서선호의 나라야, 여기는. 그런데, 기죠? 예? 서선호의 자식들이 예.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 서선호의 나라예요, 보니까. 여성을 족보에다가 안 올려주니까 자식 족보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둘이 된 거지. 그런데 공주 가면은 무슨 카페인지 식당인지 서선호 식당이 있어. 그래갖고 거기가 서선호로 떡칠을 해서 그 식당이 주장하는 바가 백제는 서선호 나라다예요. 그래갖고 내가 야 여기도 우리 편 있네. 온조 비류를 거가지고 서선호를 기억을 안 했는데. 인조 비류 엄마. 네, 그러니까. 백제는 백가로서 바다를 경영하는 나라이기에 백제라 한다. 그러니까 성씨 있잖아요. 센 성씨 단위로 이렇게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 100개가 모였다는 거예요. 성씨 100개가? 네. 그러면은 왜 여기를 부여라고 부르느냐? 삽인데 남부여라고 부르든지 그런 국가 이름으로 부여 성씨들의 땅이어서 나는 부여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왕 성씨가 부여였거든요. 네. 제일 센 성씨가 부여였던 거예요. 그 왕의 성씨.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땅, 성터, 성내. 그래서 그냥 부여라고 불렀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저런 나라들 다 그러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 땅이고, 카자흐스탄은 카자흐 땅이고 그 말이잖아요. 이 백제를 굉장히 주변 나라들이 동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백제를 일본이 조화한 사실은 백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충청도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계속 주장을 해요. 그거는 뭐를요? 자기네가 백제 영향을 받았다. 아. 백제가 그러니까 좋다. 막 이제 이런 거를 이쪽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저쪽에서 한 얘기예요. 그 얘기들이 주로 그쪽 학자들이 근데 요즘에 부여씨가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었죠.
백씨는 있는데 VC를 넣었어. 바뀌어요? 예? 다 바뀌죠.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아주 일찍 바뀌어버렸을 것 같은데요. 저 조선시대 되면은 왕씨가 안 남잖아요. 다 전씨 뭐 이런 걸로 다 네. 바꿔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살아남는 거죠. 불이익 심하니까. 전라도에서 서울 올라가고 호적 바꾼 사람 많아요. 특히 공무원들은 대부분 바꿔요. 안 그러면 승진에 큰 장애가 와 불이익이요. 호적을 바꿔요? 바꿔야죠. 본적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본적지. 왜냐면 그 차별이 심할 때. 지금처럼 시스템 막 이렇게 되고 컴퓨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면적이가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다 신경 쓰시고. 그러면 재판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면석이 가서 뭐 좀 사주고. 그래서 그 35쪽에 그 일본 사람 기록을 보면 왜에 있어서 동경의 대상이었고 왜는 새로운 백제 문화의 섭취에 힘썼다. 고대 의회와 백제 그 니시타니 타다시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회수 책 엄청 많이 팔린 거 혹시 알아요? 네. 나이 조금 든 세대들은 알아. 이회수 아주 대박이어서 이회수 책 내면 일본으로요? 아니 한국에 우리나라한테 그랬지. 그런데 한국의 이회수보다 더 많이 일본에서 다 쓸어버린 상업적 저기 대표적인 작가가 있어요. 시바 료따로야. 이 사람이 시바 료따로. 시바 료따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대박을 낸 책들 계속 냈는데 이상한 책을 하나 내놨어. 이게 뭐냐면 외나라 기행이에요. 외나라 기행.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왜 쓰냐면은 자기가 외족이에요. 그래갖고 자기 핏줄이 궁금한 거야. 핏줄을 찾아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와갖고 부여까지 오잖아요. 일본에서부터 핏줄 기행을 시작해가지고 그래까지. 최종적으로 오는데 부여로 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야. 자기 그 기행문을 내가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그 기행문이 우리나라의 한나라 기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된 적이 있어요. 한나라. 한나라. 외나라라고 번역이 그래가지고 한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나라기에 학고제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문익관 평전에다가도 인용을 해놨어요.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에서 보면은 조선 사람들의 특징이 매우 정치적이다. 참 이상하다. 일본에는 휴전선이 없는데도 마치 휴전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처럼 싸운다. 조총련하고 종련하고 조총련하고 네. 자기가 올 때는 정확하게 휴전선이 있는 것 같이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냥 최전방이라 이거. 우리나라 일본 어느 골목에서 마주쳐도 여기는 바로 바로 휴전선 놔두고 싸우는 사람들 같이 싸운다 이거. 자기 조상들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렇게 살았어. 그 내가 문익관 평전 쓰면서 인용을 해놨어요. 그거를. 이상해. 무당같이 뭐 쓸 때는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발견돼. 내 눈에. 야, 이걸 인용을 하고 저쪽이 나한테. 그 아래 인용문을 또 볼게요. 니시타니 타다시가 쓴 말인데 663년 백제가 당과 신라의 연합군에 의하여 백총강에서 패한 것이 계기. 이 백총강이 저 백강나루 앞에 그거 맞죠? 거기 말하죠. 거기를 백총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기가 마지막 국제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구둘의 저기에 뭐예요 경비행기 아니면 그런 거 늘 띄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 바로 거기요. 네. 그 전투요. 그래가지고 백제로부터의 망명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백제에서 빠져나가. 당나라로 붙들려간 사람들은 종으로 붙들려가는 거고 여기서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일본 가서 저기 귀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이. 일본 고대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쪽 보면은 백제의 토지는 비옥하고 기후는 온화하며 수리적 조건도 좋아 농업이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수공업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양잠, 방직, 야철, 조선업 등이 발달하였다. 우리 주암회가 저거 있죠. 청년공예 뭐 그런 거 있죠. 그 스토리가 되잖아요. 다 보니까 주암이. 여기가 농업의 본산이고 수공업의 본산이라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그 장소 그 장소가 가져다주는 약발이 있는 거지. 백제는 고유 선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신라와 일본에도 전파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막 그 상상력 막 돌아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순신이 거북선 만들 때 일본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거북선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는 백제 때부터 다 발달해가지고 배 잘 만들고 이 기술이 백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북선 만들어가지고 저기 한 사람들이. 그 다음 쪽 보면은 웅지는 동남서 삼면에 가파른 절벽이 있고 북쪽은 금강이 흘러 외부 침략을 막는 데 최적이었다. 왕이 머무르던 공산성 자체가 산성이었다. 이 공주 옛말 곰주죠. 곰주. 아마 길걸요? 웅지하고 똑같은 말일 거예요. 공주란 말도. 그러니까 곰이 사는 그 공산성 완전히 곰이 사는 자리요. 우리 당군 신화 거기서 한 고점 같이 생겼잖아요. 국적이 오르고 활발했고 성왕이 사비로 내려왔고 그래서 성왕이 사비로 내려올 때 37쪽 그러니까 한 가운데에요. 남부여라는 이름 속에는 자신들의 위상을 다시 세우려는 역사 공정이 들어있는 셈이다. 나는 이때 역사 공정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성왕이 역사 공정을 해가지고 와 사비로. 공주에서 계속 모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정을 해서 사비로 딱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세냐면은 그 아래 달락 세 번째 줄 마지막 글자부터 보면요. 삼국 가운데 최초로 도시 전체를 둘러 나성을 쌓았어. 그러면 우리가 나성을 유네스코 그걸로 등재시켜야 되는 필연이 나오죠. 도시 전체를 성으로 쌓은 최초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성이 유네스코로 등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공부한 사람들이 알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봐봐요. 그 아랫줄 봐봐요. 시가지는 반듯하게 길을 내고 길 양쪽에는 도랑을 파서 상하수도 시설을 마련하고 기와로 된 하수관이 늪지은 물을 한 곳으로 모았다가 빼내는 방식을 한 한반도에 등장한 첫 과학도시를 만든다. 이게 사비예요. 이 모양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은 지금 왕궁 익산 미륵산 말고 왕궁 더 있잖아요. 익산
거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 다듬고 있어. 기록 보고 물길 이렇게 내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 사용했구나 이 왕족들이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거 가보면은 그 계속 지금 공사하고 있어. 계속 손질하고 있어. 왕궁터. 실제로 발굴을 해서요? 예. 거기가 그 왕국을 다 준비는 했지만 청소는 안 하는 거죠. 정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잖아요. 왕궁 해놓고 입주하기 전에 망한 거예요. 그렇죠. 네. 가지 않고 망한 거예요. 청소하기 전에. 다 왕궁인가요? 다 만들어 그러니까 놓고 거기도 고도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갔는데도 고도 문화, 고도 도시가 되나? 안 갔는데. 못 가고 저기 가겠는데. 내가 저 첫날 얘기를 했어요. 둘째 날 얘기했는가? 네. 고도란 네 가지를 갖춘 걸 고도라고 해요. 다음 네 가지를 갖춘 거. 첫째, 왕이 살았어야 돼. 왕궁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왕능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왕궁을 지키는 성이 있어야 돼. 네 번째, 그 국가의 이념을 관장하는 그 사찰이 있어야 돼. 종교 기관이. 익산에 4개 다 있어요. 실물로 다 발견이 됐어요. 익산. 여기는 그러니까 글이 안 갔기 때문에 안 없어졌잖아요. 거기는 발굴이 되잖아요. 여기는 싹 청소해버렸다니까요. 마지막까지 청소를 해버렸어. 백제 한이야 이것이. 저기 같아. 배수를 베는 것도 뿌리를 농약으로 다 다시 주입해가지고 뿌리를 죽이는 것도 이게 좀 감정 상태 다르잖아요. 사비는 뿌리 다 찾아서 캐서 흔적 없이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진 건 싹 죽여버려. 예, 그러니까 한이 큰 거예요. 한이. 해도 너무하니까. 지금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엉뚱하게 신라 폐잔병은 매복에 걸려 죽고 만다.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아들 위덕왕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왕권은 실추하고 민심은 어지러워진다. 그런데 이후에도 2번이나 그런 사고가 계속 나와버리는 거예요. 벽골제도 김제도 모두 벽아 이건 누런 황금 언덕을 뜻한다. 황금 들판을 가진 나라에는 부호가 많다. 지역 토호와 귀족들 힘이 막강했다. 말을 잘 안 들어. 다 자기들이 너무 세. 왕들의 부인이 많은 건 정략 결혼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권력 구조 탓이었다. 다 왕비들 숫자가 많아. 여기는 그 호족들이 여기를 받쳐주지 않으면은 중앙 정부가 버티지를 못해. 한 줄 건너뛰었고 위덕왕의 뒤를 이은 왕들조차 둘이나 이유 없이 사망하자 정치권은 혼란에 휩싸인다. 이 때문에 이제 무왕은 왕족의 피를 받았지만 중앙 정치에서 먼 사람이었다. 익산에서 마장수를 하던 서동을 귀족들이 선호한 까닭은 자기들이 쥐락펴락하려고 이제 귀족들이 이제 자기네 이제 선수 하나 발굴해갖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중앙 집권제를 세우는 거죠. 밑에서 한 39쪽 밑에서 6째 줄. 백제 무왕의 어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남쪽 목가에 살다가 용과 정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은 말을 팔아 생계를 꾸렸다 해 소동이라 불렸다. 소동은 신라 진표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중후 행색을 하고 신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냈어. 근데 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 왜냐하면은 족보 없는 서자잖아요. 신분 이 레벨을 올려야 돼. 법통은 아니더라도 레벨을 올려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저 스토리텔링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쪽으로. 저런 것인지도 몰라. 우리 기황후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기황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기황후? 네. 원나라에 몽골에 이렇게 갈 때 공주 빼돌려 버리잖아요. 공주를 보내야 되는데 공주를 빼돌려 버려. 그래가지고 종을 보내요. 이 종이 똑똑한 거지.
종이 공주 이름으로 가가지고 네, 왕비가 돼가지고 다 잡아버린 거예요. 저 힐러리하고 비교도 안 되겠어요. 당시에 몽골 국제적으로 다 잡고 있을 때인데 기항우가 유일하게 아버지, 남편, 아들까지 자기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저기 최고의 지도자야. 이야기.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엄청나. 그래갖고 기시들이 그렇게 세대 사람들이 보면 기성용이 더 세잖아요. 대가 세잖아요. 대가. 이 이제 정림사지 오충석탑은 요것이 그 몇 년 안 되더라니까 내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이게 정림사지 오충석탑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게. 그 이제 그래가지고 신동엽은 그냥 평제탑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예, 평제탑 이게 백제 평정한 탑 소정방 탑으로 그러니까 한 거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백제 때 목탑을 석탑으로 번안한 것임을 밝힌 이는 우리나라 미술사의 태두인 고유섭이었다. 고유섭은 아마 올부각자예요 이 사람이. 근데 고유섭이 요 정리해서 고유섭의 저걸 근거로 발굴을 시작해가지고 백제 것임이 밝혀지는 거예요. 정림사. 그래가지고 저 정림사지에 있는 5층 석탑이라고 해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 내가 생각할 때 70년대 후반이나 뭐 거의 80년 가까이 돼서 붙더라고. 그 전에는 붙었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 중학교 때 수학여행 왔을 때 저것은 그러니까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아니었던 거지 이름이. 동일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 세워진 탑들은 거의 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전범으로 삼고 있다. 미학적 지도력이 굉장해요. 정림사지 5층 석탑. 근데 우리가 지금 문외한이 봐도 딱 틀려 다른 탑들하고 품위가. 나당 연합군 551년 게 42쪽 첫 줄이에요. 551년에 고구려를 공격하여 각각 한강 하류와 한강 상류를 빼앗는다. 그러나 동맹국 신라가 백제군을 기습하여 한강 하류를 앗아갔다. 무왕은 이를 집요하게 추궁한다. 무왕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라에서. 무왕이 굉장히 그 기세가 세. 그래가지고 잘못한 걸 자꾸 응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잡하죠. 신라에서는 비상에 걸리는 거지. 밑에서 셋째 줄 663년 백제 부흥군은 마지막 보였던 임존성이 지금 그 예산에서 마지막 전투 이뤘던 임존성을 성 전투를 끝으로 백제 부흥운동도 막을 내리고 백제 땅의 사람들은 신라의 백성이 되었다. 고려가 새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는 공주가 충청도 일대의 중심축이 되었고 부여는 그에 딸린 속편이 되었다. 끝없이 부여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끝없이 초라하게 계속 쪼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부여가 현이 아주 많았어요. 네. 내 생각에 그것도 그 작전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쪼개. 아주 작은 현으로 이렇게. 저 금강 놔두고 웅포 오고 부여 오고 그러니까 한 통속인데 사람들이. 한 통속인데 도가 달라보니까 서로 화해 불가능하잖아요. 타협 불가능하잖아요. 금강 문화를 살릴 수가 없어. 이거는 협조가 안 돼. 절대로. 이 책 내는데 원고를 보여줬더니 부여군에서 딱 한 군데만 조용해가지고 이 구절만 삭제를 해. 어떤 분들이 그게 뭐냐면은 익산으로 다 갖춰놓고 가기 직전에 망했다 해서 익산이라는 걸 빼버려. 익산. 그쪽에서 또 스토리텔링 할 거니까. 그래갖고 뺐어요 내가. 그래요? 그럼 뺍시다. 근데 화해가 저 행정 저기로 들어가면 화해가 가요. 그래가지고 이 장소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백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곳이 부당한 몰락으로 변변찮은 기록 하나 감수하지 못하고 소실했다는 점이다. 연구에서도 다 못 찾아내요. 완벽하게 없애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들이 계속 남아. 산유화 그 노래 뒤에 봐봐요. 여기에 패망한 유민의 슬픔이 들어있다. 5초 동남 가는 배는 백제가 망하던 해 8월에 왕족, 고관, 백성 약 1만 2천 명이 배에 실려 당나라로 잡혀가는 모습을 상기시킨다. 유황산에 모여 한풀이로 불렀다잖아요. 유황산이 뭔지는 알죠? 유황산. 몰라요? 잡혀갈 때 하도 백성들이 우니까 왕을 잠깐 내려줬어요. 왕이 머물렀던 산이요. 유황산. 머무를 유자. 정유소 할 때 유자. 곳곳에 이렇게 스토리가 가득 차 있어. 그 얘기. 지금도 그대로 있어 다. 양화 있는 산이죠. 네. 지금도 유황산 추모제인가 뭐 하던 거. 네, 그래서 해 그런 거. 그러니까 요즘에 다. 찾아서 하는 거지. 요즘에 백제를 치러 온 당나라 군사들이 백마강을 건널 때면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건널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조룡대 이제 신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봐볼게요. 여기다 내 제목을 뭐라고 쳤냐면은 삼천궁녀가 태어나다 이렇게. 삼천궁녀가 여기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660년 6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는 심각하게 거짓말을 해왔다. 기록에 의하면 백성을 사랑하고 성군이야 마땅한 군주가 어느 날 갑자기 술과 여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돌변한다. 의자왕 모든 기록은 다 성군이었는데 갑자기 이 날짜 사이에 요 타락한 왕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앞뒤 맥락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의자왕은 타락했고 부여는 아흘에 만에 망했다. 13만 나당 연합군은 수도 사비를 불바다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당나라로 끌고 갔다. 이 마술 같은 상황. 신라는 백제를 정복했지만 불안했다. 다음과의 동맹은 위태롭고 백제 부흥운동은 강고하게 지속되었다. 백성들이 수용을 안 해요. 왕이 망해갖고 잡아가 버렸는데도 백성들이 수용을 안 해. 계속 그냥 백제 국민으로 살아보려고 그래요. 백성들이. 이 신라가 얼마나 불안해요. 이러니. 그들이 처한 모든 현실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이야기가 필요했다. 그냥 백성들한테 설득시키려면은 의자왕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계속 선전해야죠. 그래서 장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삼천궁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해요. 세상 해도 너무하지 저놈들은. 그래서 맨 아래줄 계백은 승전이 아니라 지연을 목표로 출발했고 네 차례의 전투를 통해 임무 완수에 거의 성공했고 이게 안지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깎아지른 절벽과 성벽 뒤에 숨어있던 왕궁이 먼저 점령당한다. 조룡대 이야기가 감추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룡대에게 계속 남아도는 거예요. 저 비밀을 계속해. 당나라 원정 47쪽이요. 당나라 원정군 앞에서 무사한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다. 저항하는 자는 싸우다 죽고 항복하는 자는 그냥 죽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삼국유사에는 일부 궁녀들과 아녀자들이 당나라군을 피해 도망치다가 뛰어내렸다는 기록이 나온다. 궁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3,000명이 궁녀가 아녀자인 거지. 그냥 이 씻을 수 없는 원한과 1500년 동안 싸워온 파이가 조룡대일 것이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소정방 전설 막 퍼뜨리는 게 좋아서 소정방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것들이 각색해 놓은 얘기 계속해.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거지. 이 이야기가. 용이 그냥 잡히디? 안 잡히잖아. 너희들 백마를 미끼로 삼았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도 태어나고 죽는다. 어떤 이야기는 실체가 아니라 그 유령이 수백 년 동안 남아서 우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묘독광년의 거리에서 달려온 별빛처럼 역사는 실체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빛으로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옛 이야기들 간에 생사를 가르는 해석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고 몰락하거나 영화를 누리는 흥망성쇠를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는 스토리텔링이 진짜 필요한 동네예요. 그래야 이게 정상화돼. 주변 관계가 타요. 왜냐면은 48쪽 봐봐요. 내가 여기 어디서 근거를 지금 어디서 보고 내가 여기 메모해놨다 적었는데 어디서 봤는가도 기억 못해. 당시 부여는 12만 1,300호에 70만 인구 대도시였다. 70만이었다는 거 이게 지금 상상이 돼요. 70년? 네. 10만 백제 수도가 수도에서만요? 그럼 나성 안에만? 그러니까 백제 수도니까 이게 어디 범위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속성까지일 주변까지겠지.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로 보자면 서울인 거지. 그 허가받은 약탈자들이 부여에 입성하자 7일 낮 7일 밤 동안 민간인들을 마음껏 요리했다. 이 숫자 3,000보다 산술적으로는 더 많은 인명이 제물이 됐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다 죽거나 아니면 종으로 끌려간 거야. 여기 전체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증언자도 안 남고 기록우도 안 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일본으로 내뺀 사람들 막 이제 이 몇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서 돌렸죠. 그러고 백제 부흥운동을 계속 했으니까 여기서 계속 구전되는 역사가 계속 또 존재했겠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냐. 그놈 예식이라고도 하고 이식이라고도 해요. 저 중국 발음이니까. 그놈이 변절해갖고 망해본 거야, 성이.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놈이 의저왕 잡아다가 넘겨본 거야. 의저왕 오고, 왕 아들 오고. 왕 아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왕 유고되면 아들이 바로 왕이거든요. 근데 왕 아들까지 유고되면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제3의 인물을. 이 제3의 인물이 그 백성들한테 그 인정을 받느냐는 다른 문제지. 쿠데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딱 증거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욕 먹으면서도 전설로 계속 해왔는데 사실로 드러나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비교적 근자예요. 배근흥이에요. 이건 한국 발음이고 배근흥 중국 학자예요. 이라는 중국 학자가 쓴 논문은 백제시 장안구에서 출토된 예식진 묘지명 이 백제인의 것임을 밝힌다. 백제인이 당나라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떻게 군사 2인자가 되는가? 의자왕이 소정방에게 투항한 것은 측근 장수의 쿠데타에 의한 것이었다. 거의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적 때문이 아니라 자아 분열 때문에 파멸의 늪에 빠진다. 이 같은 역사 감정은 모두 옛 이야기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충청도 사투리의 어문구조를 이해하는 열쇠에 속한다. 이것도 제 해석이에요. 그 아래 이문구 선생님의 이 구절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호소지방이 유독 말과 움직임이 느리고 여유만만한 것은 당군, 신라, 고려 등 역사 속 원치 않은 지배자와 겨루며 버티어낸 비협조의 여운이 정신유산으로 토착한 까닭일 것이다. 이 비타협, 비협조 이것이 기본 정서인 거예요. 냅둬요 소나주게. 요 성내 사람들이 그러니 저 식감이 진열을 특히 없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점이 아닌 거지. 사연이 있는 적은 거죠. 이것은 한국 산문미학의 거장 소설가 이문구가 남긴 해석이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또 그 별빛처럼 저기를 전하고 있냐면은 백제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특히 동의할 수 없는 폐망으로 민간인들 사이에서 미륵신앙이 발달해가지고 계속 미륵신앙은 다 이쪽 일대요. 이 주변이요.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불교 메시아 사상, 미륵신앙이 다 이 일대요. 이게 그 중심이 나는 정림사기 5층 석탑이라고.
그냥 계룡산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계룡산에 그것이 많은 이유가 다 이 옆이요. 그래서 내가 부여도 음식 먹을만 해요. 했더니 우리 고향 선배 하나가 뭐라 하냐면 전라도 음식이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괜찮을 것이요. 그러더라고. 아니 거기서 올라왔지 어디서 왔거든가. 거기가 백제 서울인데.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소리 타고난 그냥 막 그 골동품 자랑하듯이 지식 자랑을 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아직도 안 배우고 거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름이며 스토리며 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는 성격이며 말투며 이거 다 거기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 역사경은. 조룡대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안개가 확실히 많아요. 그래서 조룡대에 안개 못 거치는 이유가 그거구나. 왜냐면 저희가 여기 있다가 국내에 있다가 논산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여기가 너무 안개가 짙어서 문산 갈 수 있을까 하고 나선까지 딱 가니까 석선 쪽에서부터는 안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안개가 대초원에 나가면 잘 보이는데 이런 데서 잘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개가. 그럼 여기에 물이 이렇게 휘어가으니까 이 단위 면적 단 물이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게 돼 있지. 안개가 많이 끼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 각도를 조금 달리 하면은 하나도 없이 딱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조룡대가 이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군산을 우리 이사장님 강현철 선배 대리로 왔다 갔다 잘 했잖아요.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부여에서 폭우가 내리고 군산에서 부여 멀쩡하고 군산이 말짱하는데 서천 거기만 폭우가 내리고 무지 많아 그 확률이. 그러니까 그쪽에 주변에 물이 많은 거야 거기가. 사정없이 많은 거야. 천안도 이쪽 이남 쪽에서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는데 꼭 천안에서 서울 올라갈 때 꼭 그쪽에서 비가 항상. 우리 집까지는 서천 날씨가 많이 영향을 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